안녕하세요.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원래 남 앞에서 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혼자서 속만 태우다가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됐죠. 이 나이쯤 되면 인생살이가 좀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렵고 서툴기만 한 걸까요? 이제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어떻게 견뎠을까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가족을 잃었던 슬픔과 고통은 지금도 충격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어머니와의 생이별은 그 당시 17살이었던 저한테 큰 충격이었죠. 평소와 다를 것 없던 날 어머니가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애처가였던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떠올라요. 너무도 허망하게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믿겨지지가 않았죠. 꼭 악몽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보니까 그제야 어머니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냉장고, 안방, 화장실, 거실 할 것 없이 집안 곳곳에는 어머니의 흔적이 가득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죠. 그때는 집에 들어가는 일도 남은 가족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보다 2살 많은 오빠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아버지, 우리 이사 가요. 아버지도 여기서 지내는 거 힘드시잖아요. 나만큼 너희들도 힘든 거 다 알아. 하지만 이곳에서 참 행복했던 기억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곳에서 엄마랑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 잊지 말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좋았던 기억 떠올리면서 살자. 아버지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한동안 어머니의 기억에 힘들기만 했는데 집안 곳곳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려 보니까 좋았던 일도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제가 아이들한테 아버지처럼 현명한 엄마가 돼야 할 때가 온 거죠. 처음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남편은 깔끔한 인상에 수더분한 성격이었어요.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정이 많은 사람이라 좋았어요. 당시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지병이 있으셨나 싶어서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남편이 슬픈 얼굴로 이런 말을 털어놓더군요. 나 사실 외동이 아니라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 여동생이 있었어? 어, 어릴 때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더니 대학교도 디자인하고 싶다면서 디자인 쪽으로 갔었어. 당연히 부모님은 여동생이 디자인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유학도 보내주셨고, 그때 여동생 유학 다 직접 알아보신 분이 어머니셨는데 여동생이 하필 유학 간 나라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야.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겠다. 본인 손으로 딸 유학길 다 알아보고 직접 권유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충격이 크셨지. 그때 충격이 크셨는지 말도 좀 어눌하시고 몸이 좀 불편하셔. 최근에는 치매기도 좀 있으셔서 아버지랑 같이 많이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여동생 사고가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을 흘리면서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남편을 저는 가만히 안아줬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집안일에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남편이 신기했죠. 연애 초반 서로를 잘 모를 때라 넌지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듣게 된 슬픈 사연에 저도 어머니 생각이 나서 같이 울었습니다. 같은 아픔이 있는 남편에게
제 이야기도 편하게 털어놓게 됐죠. 비슷한 아픔을 겪어봐서 그런지 남편과 저는 가족이라는 말에 애틋함이 많았어요. 누구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아는 남편과 가치관이 비슷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가치관이 맞아야 잘 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저는 시모를 처음 만나 뵙게 됐어요. 특히 시부를 처음 만났을 때 자상하게 시모를 챙기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시부는 예비 며느리가 왔는데 시모를 챙기는 모습에 민망하셨는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사람 초대해놓고 내가 참 미안하네요. 들었겠지만 옆에서 도와줘야 될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먼저 챙겨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들어보니까 나이도 우리 막내딸이랑 비슷하던데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어. 제가 먼저 간 아가씨랑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시모는 저한테 눈을 떼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민망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색함도 풀리고 괜찮았습니다. 시부는 명품 수선 업체를 운영하는 장인이셨죠. 우리나라에서 명품 수선으로 알아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꽤 여유롭게 살고 있던 편이셨는데도 시모를 직접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왜 그랬는지 딱 알 수 있었죠.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게 됐는데 시모가 제 맞은편에 앉아서 저만 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겨우 숟가락을 들고 밥을 드시나 싶었는데 맨밥만 드시면서 저를 흘끔거리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모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계란말이가 참 맛있어요. 부드러워서 식감도 좋네요. 저는 맨밥만 드시면서 저를 흘끔거리면서 보는 시모가 신경 쓰여 반찬을 올려드렸는데 시부와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가려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 드린 건가 싶어서 긴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그런 저를 보고 슬픈 얼굴을 하더니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딸이 살아있을 때 꼭 그렇게 맛있는 건 자기 엄마한테 놔주고 그랬었는데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전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밥만 드시고 계시길래 드렸던 건데 괜한 행동이었나 봐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서 그래. 요즘엔 치매 기운도 좀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자상하게 다가와줘서 고맙지. 시부는 점점 정신을 놓는 시모를 보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 아가씨가 떠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라 시댁 식구들은 아직 충격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가씨와 시모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는 말에 저도 마음이 아팠죠. 아무래도 엄마와 딸 사이가 각별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떠났을 때 더 많이 슬퍼했었어요. 저는 10년 전 일이라 이제는 덤덤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아가씨를 잃은 지 3년밖에 안 됐을 때라 더 힘들어 했던 겁니다. 옛날 생각에 한동안 마음이 불편했죠. 그렇게 며칠 동안이나 마음이 불편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 주에 신혼집 보러 가기로 했었잖아. 근데 알다시피 지금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상태라 나까지 따로 살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너 다녀간 뒤로는 가연이 너만 찾으시는데 혹시 합가하는 건 어때? 합가를 하자고? 어머니가 자꾸 너만 찾으시는데 잠시라도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많이 안 좋아지시면 병원에 잠시 입원하셨다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 퇴원하고 그렇게 지내시거든. 그리고 너 같이 산다고 하면 아버지도 우리 독립할 때 도와주실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좀 당황하긴 했어요. 시모가 저를 정말 딸로 생각하시는지 정신을 놓으시면 제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였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저를 붙잡던 시모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저도 시모를 처음 봤을 때 엄마 생각이 나서 괜히 신경이 쓰이기도 했죠. 그리고 시모가 저렇게까지 아픈 이유는 딸에게 못해준 게 더 많이 생각나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면 못해준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저는 시모가 어떤 심정일지 충분히 알 것 같았죠. 결국 긴 고민 끝에 저는 합가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시부는 남편한테 제 번호까지 물어보셔서 전화로 너무 고맙다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고맙다. 내가 같이 사는 동안 정말 너 힘든 일 없도록 내가 더 신경 쓰마. 이 은혜는 내가 정말 잊지 않을게.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가족이잖아요. 저도 다 겪어봐서 알아요. 지금 가족들이 한창 슬플 때잖아요. 남들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쩌겠냐고 해도 가족들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저한테 마음 쓰지 마세요. 지금은 어머님이 우선이잖아요. 정말 고맙다. 내가 널 며느리로 맞이하는 게 내 평생의 복인 것 같다. 시부는 울먹이면서 저한테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죠. 그 목소리가 어찌나 슬프던지 듣고 있는 저까지 눈물이 고였어요. 친정 아버지도 이런 사정 다 들으시더니 제가 마음 편할 대로 하라고 하셔서 결혼식을 마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치매가 얼마나 힘든 병인데 겁도 없이 시댁으로 갔냐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시모는 그때만 해도 치매 초기라 치매 증상이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정도만 정신줄을 놓으셨죠. 초기 치매라서 대소변도 잘 가리셨는데 문제는 자주 여기저기 아프셨다는 거예요. 아가씨 사고가 시모한테는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계셨던 겁니다. 심리적 통증으로 우울증에 불면증, 불안 증세까지 오니까 기억력 감퇴까지 오게 된 거죠. 심할 때는 과호흡으로 경기를 일으킬 정도셨어요. 그래서 집에는 낮 시간에 시모를 돌볼 간병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합가한 이후로부터 시모가 저를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였죠. 제가 출근이라도 하면 시모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시모는 저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어? 어디 아픈 곳은 없지? 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잘 다녀왔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같이 먹으려고 안 먹었어. 저녁은 먹었니? 저도 어머님이랑 먹으려고 안 먹고 왔어요. 정말? 안 그래도 내가 너 주려고 한 상 차려놨어. 어서 가서 저녁 먹자. 집에 들어오자마자 풍기는 음식 냄새에 저는 먹었던 밥도 안 먹었다고 했었죠. 시모는 제가 한 수저 뜰 때마다 맛있냐면서 재차 묻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엄마 손맛 같은 시모의 밥이 맛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모와 밥을 먹으려고 저녁을 굶고 들어왔죠. 그런 저를 보면서 시부는 저에게 고맙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사는데 불편한 건 없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아껴서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잘 들어줘서 고맙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어머님이 손수 밥상을 챙겨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해드릴 게 없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했는데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한 거야. 어찌됐든 너를 며느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한테 고맙고 부담만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맨날 혼자서 어머님 병원도 모시고 가시잖아요. 제가 뭐 하는 게 있어서요. 그래도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하렴. 나한테 못하겠으면 네 남편한테라도 꼭 하고. 그리고 이거 내 카드다.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아버님, 괜찮아요. 저 이거 못 받아요. 너도 어른이 주는데 손 민망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너 매번 시어머니 챙긴다고 이것저것 챙기는 거 많은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걸로 너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둘이 어디 갈 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 시부는 혹시나 제가 힘들까 봐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게다가 남편도 많이 도와주는 덕분에 제가 힘들 만한 일은 전혀 없었죠. 그러다 종종 주말에 집과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 시모가 답답할까 봐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운전기사를 자처하면서 나섰죠. 시부는 일 때문에 못 갈 때가 많아서 저한테 카드를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나들이를 가서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명절이 다가오던 날에는 시부가 저한테 먼저 친정에서 쉬다 오라는 말도 하셨죠. 결혼하고 맞이하는 두 번째 명절이었는데도 시부는 저한테 친정에 다녀오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동안 고생했는데 친정 가서 쉬고 와라. 난 사돈한테 남의 집 귀한 딸 뺏어갔다는 말 듣기 싫으니까 어서 가서 쉬다 와. 그래도 제가 어떻게 가서 쉬어요. 제사 음식도 차려야 하고 할 게 많이 있잖아요. 걱정 말어. 네 남편 이럴 때 써먹지 국 끓여 먹을 때 쓸 거냐?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넌 쉬다 와. 저는 시부한테 등 떠밀리다시피 친정으로 가서 쉬다 오기도 했었어요. 이런 세심한 시부의 배려에 저는 힘들기보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아마 시부의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았죠. 지금 생각해도 시부는 가정에 헌신적이고 제일 먼저 챙길 줄 아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같이 지내는 동안 힘든 걸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가 많이 아플 때는 병원에 잠시 입원하고 간병인도 있어서 힘들지 않았죠. 그러다 제가 첫째를 낳고 둘째까지 임신하게 되면서 시부는 46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아이 낳고도 시부모님과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를 힘들게 돌보면서도 손주들 보면 힘이 절로 난다면서 좋아하셨죠. 그런데 이런 시부의 극진한 노력에도 시모의 치매는 점점 심해져만 갔어요. 제가 출산하고 아이들을 키우다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라 그때는 시모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온전히 집에는 시모와 저 둘뿐이었죠. 점점 정신을 놓으시는 시간이 길어져 가던 시모는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던 적도 있으셨어요. 유미야, 엄마랑 옷 사러 갈까? 계절 바뀌면 엄마랑 옷 사러 갔었잖아. 오랜만에 나가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어머님, 저는 며느리예요. 좀 있으면 애들 올 시간이라 못 나가요. 유리야, 왜 엄마를 못 알아봐? 내가 네 엄마잖아. 뭐 해줄까? 엄마가 떡볶이 해줄까? 너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 좋아했잖아. 어머님은 정신을 놓으실 때마다 저를 아가씨로 착각하셨어요. 그리고는 꼭 딸한테 하는 것처럼 같이 목욕탕을 가자는 말도 하셨죠.
그때마다 저는 며느리라고 또박또박 알려드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시모가 방에서 팔찌를 가지고 나오시더니 저한테 건네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유리야, 이 팔찌 얼른 해봐. 너 엄마 액세서리 중에 이게 제일 예쁘다고 좋아했잖아. 난 병원에서 하도 주사를 맞았더니 이제 이런 거 해도 손목이 영 안 예쁘네. 우리 유리가 하면 세상에서 제일 예쁠 거야. 자, 이거 한번 해봐.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한테 팔찌를 건네는 시모를 보는데 도저히 며느리라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죠. 그래서 저는 시모가 건네는 팔찌를 받아서 직접 제 팔에 차고는 활짝 웃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때요? 잘 어울려요? 역시 우리 엄마가 안목이 좋다니까. 유리야, 너무 예쁘구나. 역시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니까. 어쩜 이렇게 선녀처럼 고울까? 시모는 저를 보면서 눈을 반짝이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모가 저를 아가씨로 착각할 때마다 딸인 척 연기를 하면서 대화했습니다. 그러자 시모와 정말 진짜 모녀지간처럼 보이기도 했죠. 한 번은 시부와 남편까지 다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한테 걱정 가득한 얼굴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리야, 너 왜 그렇게 살이 빠졌어? 밥 좀 많이 먹어야겠다. 네, 엄마도 많이 드세요. 엄마가 잘 드셔야 나도 맛있게 많이 먹죠. 유리가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니까 나도 밥 많이 먹어야겠다. 시모가 저를 보면서 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은 시부와 남편은 깜짝 놀랐죠. 그러더니 남편은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치매 심해지시면 나도 아버지도 못 알아보시는데 당신은 딸이라고 생각하시나 봐. 정말 신기하네. 나도 처음엔 놀랐는데 같이 말 맞춰드리니까 좋아하셔서 이렇게 됐어. 고마워. 내가 못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해주니까 내가 정말 너무 고마워. 남편은 저를 보면서 고맙고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시부는 그때 저를 보면서 눈물만 글썽이셨죠.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처가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제가 같이 살면서 시부모님께 잘하는 만큼 남편도 처가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라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나서서 시모를 잘 보살핀다 해도 치매가 점점 괜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치매는 약도 없는 병이라 그저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시모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같이 산 지 10년 차쯤 됐을 때 시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시장을 보고 집에 왔더니 거실에 누가 걸어가면서 물이라도 흘렸는지 가는 길 따라 물이 떨어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코를 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냄새! 엄마,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아. 화장실 냄새 나. 저는 당황스러워서 살펴봤더니 시모가 오줌을 지렸던 흔적이었습니다. 분명 기저귀를 해드렸는데 불편하셨는지 몰래 벗어두셨던 거죠. 그렇게 기저귀도 안 한 채로 집안을 돌아다니시다 오줌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거실과 방을 왔다 갔다 하셨던 겁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고 주방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른 흔적을 치우는데 저를 물끄러미 보고 있는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기저귀 벗으셨어요? 답답하셔도 꼭 하고 계셔야 해요. 제가 늦게 보면 어머님 축축한 바지로 계속 입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엔 꼭 입고 계세요. 내가 한 거 아니야. 유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싸고 간 거야. 아, 알겠어요. 어머님, 그래도 기저귀는 꼭 입고 계세요.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여자라더니
시모는 실수를 해도 꼭 자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시모는 점점 어린 남매를 키우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시부가 오면 시부를 붙들고 3시간 넘게 옛날 얘기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부는 수선 일을 하면서 피곤하실 텐데도 시모 말에 계속해서 맞장구를 치면서 대답했어요. 아마 치매 환자를 겪어본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치매 걸린 노인은 보기에만 어른이지 그냥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늘 시부와 같이 시모를 챙기기 바빴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부는 저한테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애미야, 네 시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될까? 너도 이젠 힘이 들 거 아니야? 그래도 아직 정신만 좀 놓으시고 심하게 어디가 아프시진 않잖아요. 요양원 가면 아내만 계셔야 할 텐데 일단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봐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어머님 돌아가시더라도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시부의 손을 잡으면서 힘을 내자면서 위로해 드렸습니다. 시부 말대로 요양원 생각도 해봤지만 저도 같이 살았던 정이 있는데 쉽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 시모 때문에 눈물 콧물 다 쏟았던 적이 있었죠. 시모가 치매 진행 속도라도 늦춰보려고 주간 보호센터를 잠시 다녔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을 낮 시간에 가족들 대신 돌봐주는 곳인데 어르신들이 다니는 유치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림을 그려온 날이었는데 시모가 저를 그려오신 거죠. 늘 아가씨 얘기만 하던 시모는 그날 저를 그렸다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거 내가 며느리 그린 거야. 잘 가지고 있어. 어머님, 저를 그려오셨어요? 한번 볼게요. 그때 시모가 그린 그림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며느리라고 적혀 있었죠. 시부모 모시고 같이 산 세월이 10년도 넘었지만 며느리보다는 딸이라고 불리는 날이 많았어요. 딸 같은 며느리가 싫진 않았지만 늘 아가씨 대신인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눈물을 쏟고 있는 저를 보고 시모가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런 말을 했죠. 고맙다. 우리 며느리 고마워. 항상 행복해야지. 어머님, 저 며느리인 건 알긴 아세요? 맨날 유리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유리는 내 딸이고 며느리 이름은 가연이야. 해맑게 웃으면서 제 이름을 말하는 시모를 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시모와 둘이 있을 시간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주신 그림은 지금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을 만큼 저한테는 훈장 같았죠. 그러다 시모가 체력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주간보호센터도 다닐 수 없게 됐어요. 점점 시모가 치매도 심해지고 체력도 안 좋아지니까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결혼 12년 차쯤 됐을 때라 아이들도 학교 다닐 나이여서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고 표정만 좀 찡그렸죠.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도 티를 안 내는데 남편이라는 게 밥상머리에서 시모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밥을 죄다 흘리면 어떡해? 아, 진짜. 애들도 안 흘리고 먹는데 엄마가 왜 다 흘려? 당신 미쳤어? 어머님 놀라시잖아. 밥맛 떨어지니까 그렇지. 아침부터 진짜 짜증나게. 당신 때문에 식구들 다 밥맛 떨어졌으니까 당신이 나가. 저는 남편 밥그릇을 뺏고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지만 애들도 있는데 자기 엄마한테 저렇게 말하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맨날 회사 일 핑계 대면서
야근하고 늦게 올 때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여러 번 화를 내기도 하셨죠. 그러다가 한 번은 시모가 거실에 조용히 앉아 TV를 보는데 남편이 그런 시모를 보면서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했었죠. 엄마, 어지간하면 바닥에 앉아요. 소파에 엄마 각질에 흰머리까지 다 떨어져서 보기 흉하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때 시부가 집에 들어오다 그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야, 이 호로 자식아. 늙은 부모는 부모도 아니야? 너 그딴 식으로 지내면 네 자식들이 다 보고 배워서 너한테 다 돌아오는 거야. 이게 어디서 부모를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하고 있어? 그렇게 꼴보기 싫으면 네가 청소를 해. 주둥이만 살아서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오늘부터 네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을 때마다 넌 나한테 뒤통수 쳐 맞을 거 각오해라. 잔뜩 화가 난 시부가 남편한테 소리치면서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죠. 듣고 있는 제 속이 다 시원할 정도였어요. 이럴 땐 시모가 치매라서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게 다행이라 안심될 정도였죠. 저 무렵부터 아주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 같았어요. 그러다 시모와 같이 지낸 지도 12년 차가 됐을 때쯤 시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가 떠났을 때만큼이나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시부는 저한테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죠.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우는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누가 보면 당신이 친딸인 줄 알겠어. 그 입 다물어. 사람들 많은 데서 친아들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밑바닥 다 보여주고 싶어? 아이고, 어련하시겠어. 그래, 당신 엄마 해라. 장례식장에서 눈물은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남편을 보며 참담했죠. 아이들도 할머니가 떠난 슬픔에 잠겨서 우는데 아빠라는 인간이 저러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님을 잘 모셔드리고 다 같이 집으로 왔는데 남편 놈이 거실에 대자로 누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거실에서 마음껏 쉴 수 있겠네. 뭐야? 너 나가. 이 새끼 너 당분간 집구석에 발 들이기만 해봐. 시부는 남편의 말에 밖으로 남편을 쫓아냈어요. 남편은 철딱선이 없는 게 아니라 점점 개념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떠나고 나자 더 이상 저는 쓸모없다는 듯 취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번 변하기 시작한 남편은 걷잡을 수 없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모가 떠난 지 3년 차에 저는 위암 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살피느라 제 몸 하나 못 살핀 것 같아 스스로가 너무 미웠죠. 특히 두 자식들한테 또 한 번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점심은 먹었니? 안 먹었으면 둘이 외식이나 하자고 전화했다. 아버님, 저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우는 거야? 네 남편이 또 사고 쳤어? 그게 아니라 저 암이래요, 아버님. 제 말에 깜짝 놀란 시부는 제대로 된 결과가 맞냐며 되물었죠. 결국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된 시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시부와 눈물로 전화를 하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너무 무섭고 서러워서 눈물만 났죠. 그러다가 그날 회사에 휴가를 냈던 남편이 마침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왜 또 청승을 떨고 있어? 당신은 울면 더 추해진다니까. 피부도 푸석푸석해가지고 더 흉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나 암이래. 위암 2기래. 수술 받아야 한다고. 뭐? 당신이 암이라고? 제가 암이라는 말에 놀라는 걸 보니까 그래도 남편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어진 남편의 말은 살고 싶은 의지를 잃게 만들었어요. 남편이라는 게 암 걸린 부인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 이제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다. 지금도 이렇게 볼품없는데 암 걸린 너랑 어떻게 더 사냐? 뭐?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나 당신 엄마 진짜 친어머니처럼 모셨어.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차피 당신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들어온 거잖아. 막말로 없는 집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어? 위자료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난 똥차 피해야지. 만수무강해라. 그러더니 남편 놈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더군요. 결혼 생활 15년 차에 남편은 완전히 쓰레기로 변해 있었죠. 이게 사람입니까? 그때는 제 인생 자체가 숭두리째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 저는 집에서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대로 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술을 꺼내 마셨죠. 제가 대가를 바라고 시모를 극진히 모셨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배신을 당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편이라는 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이혼을 말하니까 진짜 15년 세월 헛살았구나 싶더라고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시부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위암 2기 판정을 받고 술을 마시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하셨죠. 애미야, 너 지금 미쳤니? 암 판정 받은 애가 무슨 술이야? 이거 놓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더 못 살겠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길래 그래? 나한테 다 말해봐라. 병원이 아니라요. 남편이라는 게 저한테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이혼하자고 하네요. 저는 시부한테 남편과 있던 일을 전부 털어놨어요. 그러자 시부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미안하다. 그런 놈하고 살 필요 없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놈 자식이 그딴 말을 해? 내가 절대 가만 안 둔다. 시부는 저보다 더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까지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장 튀어오라고 소리쳤죠. 처음 보는 시부 모습에 놀랐는데 남편도 놀랐는지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식은땀 흘리면서 뛰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시부는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뺨 때리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는 시부가 남편한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네가 감히 내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내 새끼가 아닌 게 분명해. 먼저 하늘나라 떠나간 네 애미가 울고 있을 거야. 아버지, 저도 이제 거의 50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병수발을 들고 살아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넌 네 자식들 생각도 안 해? 너만 살겠다는 거냐? 100세 시대예요. 남들은 제 나이에 이혼하고 잘 살아요. 짐승 같은 놈이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실망이다. 그래, 이혼해라, 이혼해. 아버지, 저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 주시는 거 맞죠? 내가 미쳤어? 너 같은 머리 검은 짐승을 왜 걷어? 너는 이혼한 순간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국물 한 방울도 없을 줄 알아. 시부의 말에 남편은 왜 그러냐면서 애걸복걸했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저렇게라도 이혼을 막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 바닥을 봤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버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도 쓰레기 데리고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처자식 알기를 짐짝처럼 생각하는 인간이랑은 한순간도 더 살기 싫어요. 이렇게 행동했던 행동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말에 비웃으면서 말했죠. 후회 좋아하시네. 내가 왜 후회를 해? 다시는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아, 네, 네. 저야 감사하죠. 다시는 보지 맙시다.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남편 놈은 다시 보지 말자는 말까지 했죠. 비참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놈 아빠로 있어봐야 애들한테 도움될 게 하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달라진 남편 행동에 아이들도 제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아빠와 따로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을 때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더니 오히려 집에서 화만 내는 아빠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미안하다면서 울먹였죠. 그리고 아이들은 저랑 살기를 더 원해서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어요. 그때 남편과 저, 시부가 다 같이 모여 짐을 싸려는데 시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미야, 너 나갈 필요 없다. 요즘 제발 이혼은 막으라고 네 시어머니가 내 꿈에도 나온다. 너희가 정말 갈라선다면 내가 저 자식 데리고 나가마. 손주들 데리고 여기서 살거라. 아버님이 왜 나가세요? 그리고 이 넓은 집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아니다. 그동안 네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니. 비록 이 집은 좀 오래된 아파트지만 너희 세 식구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이 아파트를 왜 저 여자를 줘요? 날 줘야지. 너 잘못 키운 죄로 나도 나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 국물도 없다고 했지? 나가 이놈의 새끼야. 시부는 남편의 등짝을 내리치면서 끌고 나가셨습니다. 결국 46평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시기까지 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시부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그 후 양육비에 재산 분할까지 전부 다 제가 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됐습니다. 남편 놈은 배가 아파서 발을 동동 굴렸죠. 심지어는 집에 찾아와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었다니까요. 빨리 절반 내놔. 우리 아버지 재산이잖아. 원래 내 거라고. 절반 줄 때까지 나 여기 서 있을 거야. 내가 말했지. 처자식 버린 네 꼴 좀 봐. 너는 결국 외롭게 살게 될 거야. 너한테 이제 가족이 남긴 했어?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널 버렸잖아. 이제 우리도 널 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디 혼자 살아봐. 네가 백날 저주해도 돈만 있으면 잘 살아. 알겠냐? 현관문을 열지도 못하게 서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남편이 더 이상 꼴 보기 싫어 경찰을 불렀죠. 결국 출동한 경찰이 남편을 질질 끌고 나갔어요.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했는데 정말로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어떤 여자와 재혼을 한 겁니다. 근데 아버님은 남편 결혼식에 가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이혼 후에도 시부와 꾸준히 연락을 했는데 제가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받는 날에 꼭 아이들을 대신 봐주셨죠. 그리고는 항상 뭐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제게 이런 말도 하셨어요. 네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거에 비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렇게라도 널 돕게 해줘. 그래야
죽어서도 네 시어머님 볼 면이 서지. 시부는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는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든든했어요. 게다가 손주들 너무 예뻐했기 때문에 아버님 생신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곤 했답니다. 그런데 재혼하고 1년이 지나자 남편이 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한심하지 않습니까? 하필 결혼한 여자가 꽃뱀이었는지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털려서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양육비가 안 들어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남편 놈이 전화로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 망했어.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가족을 버리는 건 아닌데 난 너무 애들이 보고 싶어. 근데 왜 애들이 내 전화를 안 받지? 어떻게 아빠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어? 애들이 바보야? 너 같은 걸 지금까지 아빠라고 믿고 있게. 애들은 당신 찾지도 않고 잘 사니까 혼자서 빌빌거리면서 살아. 그리고 양육비 안 보내면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독해? 그래도 산 정이 있는데 나 불쌍하지도 않아? 뭐? 불쌍? 내가 널 돕느니 지나가는 똥개를 돕겠다. 차라리 개를 15년 키웠으면 주인은 알아본다더라. 너는 똥개만도 못한 놈이야. 끊어. 남편 놈은 결국 개털이 된 채 혼자 살게 된 거예요. 시부는 정말로 아들을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죠. 그리고 저한테 양육비 밀리면 꼭 고소하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결국 가족을 배신한 대가를 혼자 톡톡히 치르게 된 겁니다. 의리 없이 혼자 살려다가 저렇게 된 거죠. 부부가 어떻게 사랑으로만 살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의리가 있어야 평생 사는 거잖아요.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람이 저런 인간이라는 걸 이제야 알고 갈라서서 다행입니다. 100세 시대에 저런 놈 끌어안고 산다고 사람 되겠습니까? 아마 더 살았으면 제 속만 터져서 합병증이 왔을 거예요. 그래도 시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에 저는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건 큰 기쁨이라고 생각드네요. 요즘은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을 잘 살피고 있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러니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